이번 시간에는 1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서 회사법의 일반론 중에서 특히 회사의 개념, 즉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개념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사를 봤을 때 회사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를 뭐라고 하냐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용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리를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 가지의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리에서 나오는 이용리성, 그 다음에 사단에서 나온 사단성, 법인이라고 하는 데 나오는 법인성, 이게 세 가지의 상법 개념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이용리성, 사단성, 법인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3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크게 자연인과 법인을 나누는데, 일단 회사는 자연인은 아닙니다. 회사는 법인이죠. 그래서 일단 가공된 인물이라는 거, 법인인데, 우리 민법에서 배울 때 법인은 크게 이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거고,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모이는 거죠. 근데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는 영리를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에서도 비영리사단과 영리사단이 나누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회사는 이 영리사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단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법인 중에서 그것도 영리사단법인이고, 이러한 영리사단법인을 전제로 해서 상법에서는 현재 네 가지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명, 합자, 유한, 주식, 이렇게 네 가지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보시고, 여기서 보실 거는 이 회사의 의의인데, 상행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의 개념에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영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익의 추구,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눠집니다. 이익의 추구, 회사가 이익만 추구하면 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추구한 이득, 즉 획득한 이익을 사원에 대한 분배, 여기까지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만 영리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영리성이라는 것은 회사법상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상호보험회사가 어떤 거죠? 이거는 개인 속해 있는 예컨대 택시 공제조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택시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보험 목적으로 어떤 조합을 만든 거지. 그러한 그런 것을 상호보험회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구성원의 개인적인 어떤 유대관계를 위해서 만든 거지, 이익을 추구하면 기본적으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상호보험회사는 이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사의 개념 중에 영리성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이익의 추구뿐만 아니라 그 이익 추구로 인해서 획득한 이득을 사원에게 대해서 분배해야만 영리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의 통설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상호보험회사는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이라든가 공법인. 우리 재단법인은 아까 앞장에서 봤다시피 회사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비영리법이니까. 그 다음에 공법인은 어떤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인은 이런 거는 영리사업을 할 수가 있긴 있지만, 이런 거는 이익 분배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영리성과 관련해서 이제 나누는 게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리성하고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익만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익 분배도 여러 사회 공동체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이 영리성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취급뿐만 아니라 획득한 이득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영리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비이익 분배설은 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이 영리성의 개념에서 이 영리사업설은 영리사업만 하면 되는 거다. 영리성 요건으로서 이익 분배설은 이익까지 영리 취급뿐만 아니라 이익 분배도 해야만 영리성이 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이익 분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회사가 영리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까지 그런 걸 해야만 회사가 영리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리성은 회사의 내부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서 그 투자자에게 이익을 전부 배분하는 건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회사,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있는 건가? 이거는 앞 시간에서 자세히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리성과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이 영리성, 우리 법에도 규정하고 있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영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단성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게 영리성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단성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성이죠. 이 사단성에서 공부하겠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사람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사단성이라고 하는 건데 회사의 설립 및 전속을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단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돼야만 되죠.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이 돼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경우는 회사가 성립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전속도 안 되는 거죠. 해산하는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사람 이상 사원이 필요한데 이거는 회사가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전속 요건도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합자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적회사인데 인적회사라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중요시되는 그러한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는 회사를 인적회사라고 하는데 한명이라든가 합자회사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죠. 그래서 회사가 전속하는 동안 한 사람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건 해산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단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는 사단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이상의 사원만 있어도 회사가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이게 사단성이 완화된 거죠. 그래서 사단성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자본의 결합이 초점이 있기 때문에 사단성이 약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1인 회사의 허용 여부에서 주식회사가 여러 주주가 있습니다. A, B, C, D가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4사람이었기 때문에 8천만 원이죠. 현재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8천만 원을 가진 회사가 주식회사가 됐는데 이 현재는 4명의 사원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것은 이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이 아닙니다. 회사의 투자자입니다. 즉 회사의 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4사람이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B, C, D가 전부 A한테 주식을 처분하고 갔다. 그럼 A 혼자서 주식을 다 들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이 회사가 사단성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의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이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현행 이 판례상 또는 상법상에서 이 주식회사의 경우는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도 회사가 설립되어서 한 사람이 남아있는 경우도 해산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경우에도 회사는 해산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단성이 완화됐긴 했지만 여전히 사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사단성에 관한 게 논의가 있어서 이 사단성을 회사의 개념 요소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고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은 이 사단성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이제 1인 회사의 사단성인데 인적회사는 아까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조합입니다. 이 한명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성이 농후한 거죠. 그 사람들만의 어떤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조합을 어떻게 사단으로 풀어 설명할 것이냐. 이에 관해서 학설이 뭐 인적결합이라든가
형식적 사단설, 실질적 사단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수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도 조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단성이 인정된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학설은 그냥 개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단성은 현행법상 필요한 개념이다.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물적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회사의 경우에도 존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재단서라든가 사단서 이렇게 학설은 있지만 학설보다는 현행법상 이 사단성은 꼭 있어야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성 중에서도 아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주주만 남아도 회사가 해산 사유가 되지 않고 회사가 계속 존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 C, D, E 이렇게 있고 이 5사람의 주주가 있습니다. 이 주주가 이렇게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B, C, D, E가 전부 A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A 혼자 주주입니다. A가 혼자 주주이기 때문에 원래 이 주주가 못 뽑죠? 이사들 뽑니다. 이사들을 뽑고 이사가 그 주주총회 안건을 만들어서 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중에 이제 하더라도 이사는 주주총회 선임하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이 A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이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한테 통지를 해서 원칙적으로 A, B, C, D, E한테 전부 통지를 해서 주주총회를 몇 월 며칠 날 하겠다. 어떠한 안건을 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A 혼자서 오늘 기분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안건에서 주주총회를 한번 해보겠다. 혼자서 다 작성을 해서 땅 이렇게 가기를 했을 때 이게 그러면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라는 것을 상법에서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럼 이게 과연 주주총회가 유효한 거냐라고 하는 걸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자 주주총회 소집 절차라든가 결의 방법에 관해서 이러한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게 엄격하게 지켜질 필요가 없다. 왜? 혼자니까 혼자 알아서 다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효력을 부인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보는 게 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 절차에 관한 결의 방법에서 본론 법에 의해서는 이러한 절차라든가 결의 방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실질적으로 A라는 주주 혼자서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절차에 비록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이거는 회사의 내부적으로 개인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내부의 주주 간의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에 물건을 대는 채권자가 있고 여기에 또 돈을 꾸어준 또 채권자가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죠. 예컨대 물품을 납품한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 돈을 꾸어준 채권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보고 결정하는 거죠? 회사의 자본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을 보고 결정하는데 그러면 A라는 사람의 돈과 A라는 주식회사는 A라는 개인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A가 혼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빼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법에서는 이 주식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투자자가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 회사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제도입니다. 그런데 혼자인 것을 주주가 혼자인 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혼자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자체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회사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아니면은 A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회사에 파는 형식으로 하면서 시가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판다든지 그래서 회사의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조차도 그러면은 이런 게 무시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통 학설이라든가 판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인 주주 A라는 주주와 1인 회사는 별개의 인격입니다. 이거는 자연인이겠죠. 자연인 자기 재산을 갖고 있고 이 회사는 법인으로서 회사에 고유한 재산이 있습니다. 8천만 원이 들어와 있겠죠. 현재는. 그러면 1인 주주와 1인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이 A라는 이사, A가 주주이면서 이사인 경우 A라는 이사가
자기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기 혼자 주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거래 제한은 일정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라든가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회사의 재산의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납품한 채권자 또는 돈을 꾸어준 채권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과 이 법인 출자자 A의 주주의 계산과는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A가 회사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이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개인 회사지만 이런 경우에도 배임죄라든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무리 개인 회사, 1인 회사라 할지라도 이거는 법인죄로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사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필요상설기관입니다. 필요상설. 자, 필요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지 않겠다. 나는 나 혼자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회사에 감사도 둘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상법상에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반드시 두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1인 회사라 하는 경우에도 이런 감사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두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사가 되기는 하지만 감사라든가 감사위원회는 반드시 두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단성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법인격이지만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경우에 한 사람만 남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회사를 없애기보다는 회사를 전속해서 계속 영리활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러한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회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채권자, 채무자,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특히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개인 거래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영리성이 있고 영리성에서는 이익 추구와 배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통설이. 두 번째는 이제 사단성인데 사단성에서 문제된 것은 1인 회사인 경우가 문제가 됐죠. 근데 현재는 인정이 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요소로서 법인성입니다. 회사는 법인입니다. 아까 앞에 봤다시피 자연인이 아니죠. 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의 그러니까 가공의 이제 인물이 되는 거죠. 이 인물에 의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법인으로 하며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단체다. 이것은 왜 법인으로 하냐게 되면 법률 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우리가 자연인이라든가 법인을 인정하는 근거는 뭐죠?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법인성은 권리 의무는 즉 다른 사람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을 때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성은 내부에 관한 문제고요. 왜냐하면 그 구성원이 몇 사람이 되는지 혼자인지 여러 사람인지 그거는 내부 문제잖아요. 밖에 있는 제3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법인성은 그 법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외부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례는 뭐 살펴보시고 법인성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A라는 사람이 혼자 주주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사람이 있다라도 혼자 주주고 A라는 이 회사가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는데 아까 A는 자연인으로서 개인 재산을 갖고 있고 회사는 회사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회사로 하여금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게끔 하고 회사가 망하게 되면 나는 여기에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기 때문에 유한 책임을 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뭐 회사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A가 이 주식회사의 법인개혁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부인해 버립니다. 예컨대 먼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가 있습니다. 원고가 있는데 이 원고가 주식회사 이 삼진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대주주가 이정수 씨라는 분입니다. 이정수 외에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실질적으로 이정수 개인의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 주식회사 삼진에 대해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보고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이제 중도금하고 지급했는데 이게 이제 삼진이라는 회사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해서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삼진이라는 회사는 오피스텔을 이 원고에게 분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 돈을 반환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수 씨는 물론 회사에 돈이 남아 있어가지고 회사에 물론 돈이 있어가지고 변제해주면 되지만 회사가 예컨대 망했다. 회사가 망했다. 회사가 망하면 회사에 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A는 대주주 이정수 씨는 자,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나도 주고 싶은데 나는 유한 책임을 지는 주주이기 때문에 나는 회사가 망해서 돈이 없는 것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빚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없다. 그게 주식회사 제도의 취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돈을 거부를 했습니다. 돈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원고는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이 삼진의 대주주가 개인회사처럼 이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법인격을 부인해서 자, 이 회사라는 원래부터 없었다.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법인격을 부인해서 이 사람이 네가 개인적으로 회사이기 때문에 악용한 것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라. 즉 법인격이라는 것은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가지고 왜 이 사람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거죠. 그러한 경우 일정한 경우 남용한 경우는 이 회사의 법인격을 없애버리고 이 회사에 관계되는 주주 개인에게 책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게 이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이정수 개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자, 판결 요지를 보게 되면 자, 삼진회사는 형식상은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린 것일 뿐 실질은 배후에 있는 이정수 개인 기업이라 할 것이고 삼진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내세워져 수많은 수분양자들에게 즉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건물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한 거였다. 즉 이거는 개인 기업이다. 여러 가지 회사 형태를 갖고 있지만 개인 기업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외형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분양사업이 완전히 이정수 씨의 개인 사업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정수 씨가 뭐라고 했냐면 주식회사 삼진회사가 자기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책임을 회사가 갖고 있는 거지 자기는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돌리고 자기는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 이것이 원래 법 제도의 취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는데 판례는 그렇지 않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이거는 정의와 형평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라고 판결을 해서 결국은 이정수 씨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격을 부인하고 이정수 씨 개인이 돈을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 판결은 뭐냐면 원칙은 투자자, 즉 자본의 투자자 주주는 회사에 돈만 납입하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여기에 끊어집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이 분리됩니다. 그게 회사에서 용의성, 사당성, 법인성 이 세 가지 요건인데 법인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이 개인 주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이 어떤 특정한 주주가 회사를 자기의 개인 회사처럼 이용을 했습니다. 탈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이 주주의 개인 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주주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게 이 법인격 부인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일정한 경우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일적으로 이제 법인격 부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을 회피하거나 탈법하거나 악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의 책임을 면책하고자 할 때 이러한 것을 부인해버리고 그 주주라든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례를 보았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이 법인격 부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법률 관계에 한해서 법인격을 부인해서 법인의 실체, 즉 주주라든가 사원에게 대해서 직접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니다. 이건 뭐냐면 법인의 폐단을 최소화하는 어떤 법률 이론이라든가 법인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보다 그렇게 개별 사안에 대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회사의 어떤 사원이라든가 주주에게 책임을 물도록 하게 함으로써 회사는 계속 존속하게 함으로써 법 취지가 원래는 회사는 계속 존속하는 거죠. 그래서 용속성을 갖게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겁니다. 판례도 이 법인격 방금 살펴보다시피 판례도 법인격 부인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한책임제도 주주가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무한책임 사원이 있는 회사에서는 적용 여지가 없다. 무한책임 사원이 있는 회사는 어떤 게 있죠? 한명이라든가 합자회사는 이런 게 인정되지 않는다. 왜? 무한책임 사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망하게 되면 개인의 안방에 있는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변제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격 자체를 무효로 만들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한 경우인데 이제 설립이 무효가 된다든지 취소, 해산명령, 해산판결제도 이러한 제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보다는 이 법인격 부인이 뭔가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가 강학상,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 요거는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상인성, 준칙성, 공공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상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는 태생적 상인이다. 무슨 소리냐면 상법 총칙에서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당연상인이 있습니다. 당연상인 중에서 회사는 당연상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당연히 태생적으로 상인이다. 즉 당연상인이다. 다만 회사이기 때문에 등치가 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반드시 상호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가 성립과 동시에 상호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 상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한명회사냐, 합자회사냐 이 상호를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상인이다, 당연상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준칙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회사 설립에 관해서 준칙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면허주의가 있겠죠? 여러분들 회사를 만들 때 어떤 행정기관의 면허를 받거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법인 같은 경우, 예컨대 은행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다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의 어떤 허가를 받거나 그렇지 않고 법에서 즉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 절차만 따르면 회사가 성립되는 걸로 봅니다. 그거를 준칙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 설립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 규정들을 따라서 만들기만 하면 회사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거를 회사의 준칙성이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의 공공성인데 이거는 아까 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될 수도 있겠죠. 회사법의 특성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회사법의 개념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지금까지 총 정리를 하게 되면 회사법의 개념 요소로서 법에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 이런 것이 회사법의 3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법의 3요소고 그 외에도 회사는 당연상인으로서 상인성을 가지고 있고 회사 설립에 있어서 일정한 설립 절차에 의해서 설립하게 되면 회사로서 인정해주는 준칙주의다. 이거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과 논의할 수 있는 공공성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공공성은 우리
회사에 있어서 개념 요소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회사법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회사법의 개념으로서 세 가지 요소,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 영리성에서는 이익리 추구뿐만 아니라 이익 분배까지 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익 분배를 하지 않는 상호보험회사 이런 경우는 회사가 아니다. 공공법인도 회사가 아니다. 사단성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만 되지만 한 명 합자에서는 마찬가지가 꼭 필요하지만 물적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사단성이 완화돼가지고 한 사람의 경우에도 회사가 해산 요소가 아니고 계속 회사가 전속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회사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남았을 경우는 주주총회 소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효로 보지 않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만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배임죄라든가 횡령죄 이런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면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성은 회사가 이제 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거를 악용한 경우 그러한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투자자라든가 이러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리가 있다. 이거는 영미법상의 제도인데 우리나라 판례에 의해서도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서 회사 개념과 관련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